예,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무인기 변수 돌출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강전의 변호사님,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가장 공을 들였다고도 볼 수 있는 남북 간의 관계 개선 문제에서 이게 이제 북한을 향한 무인기 민간 단체가 보냈을 것으로 이제 모두가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또 조사를 중이고요. 요게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틀 것이다라는 예측이 또 나오고 있어서 이건 또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국이 우리 정부 국방부는 보내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북한은 계속해서 영공 침해 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이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보면 들어온 무인기, 지금 현재 윤석열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엄의 요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면서 드론을 끊임없이 띄웠었는데, 그때는 막상 이렇게까지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지도 않았었고, 또 물론 이제 오물풍선 같은 것도 대응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북한과 그 대한민국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베이징에 가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과의 통로가 다 막혀 있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할 정도의 그렇게 경색된 상황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일단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가운데서 이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거는 각자 의견이 많이 다르겠지만, 좀 희망적으로 보자는 쪽에서는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계속 외톨이로 딱 닫아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막상 지금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를 풀어나가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풀어나가는데 아예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그러잖아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었다라면 좋은 말은 안 나왔지만 말이라도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느냐라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좀 그거를 선회한다기보다 그렇게 풀어나가고 싶은 거죠. 그걸 희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북한이 듣고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을 지칭하면서 불량배 쓰레기 집단 굉장히 감정적으로 수위가 높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북측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너무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쪽에 몸담고 있지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서 모욕적인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말씀하신 것처럼 북에 굉장히 좀 온화한 제스처들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대북 확성기도 먼저 중지를 하고 여러 가지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작년 9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북의 강성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글쎄요, 북한 입장에서는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의 첫 번째 제스처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만만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탓하면서 이야기에 물꼬를 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만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물꼬를 트고 있다. 대화의 물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기조를 분석하면 만만한 기조라고 그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북한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때도 미사일 쏘아 올렸는데 중국을 의식해서다 한국을 별로 관심 없고요. 본인들 국가 발전 계획을 매번 발표를 하고 있고, 본인들 시기열에 따라서 미사일 테스트하고 발표하고 열병식하고 그냥 본인의 시간들을 사는 게 북한이거든요. 별로 나만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도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만만하다,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북한에게 남한은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세게 말해왔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무인기 사태가 나타난 거는 바로 할 라인이 없어서예요. 윤석열 정권 때 통제 연락만 다 끊어버렸잖아요. 할 라인이 있었고 서로 간에 오해 지점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나왔을까요? 두 번 얘기합니다. 김여정 정무부장이. 작년 12월 9일 날 무인기 날아왔다. 올해 1월 4일 날 날아왔다. 차이가 있죠. 12월 9일은 윤석열 정부, 지금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두 번 다 날아온 걸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걸 얘기했죠. 근데 북한도 심기가, 근데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북한도 본인들의 약점을 노출한 것도 있죠. 본인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인기가 돌아다니면서 그 중국산 보안도 안 되는 SD카드가 꽂힌 무인기로 북한의 중요 시설들을 찍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자체로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방공망이 뚫렸다는 거 스스로 자백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는 이래서 핫 라인이 필요하다. 남북이 이래서 대화를 해야 돼. 바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죠. 왜 우리가 이거를 어떠한 얘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느냐? 남북 합동 조사단을 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이 민간 무인기 누가 우리 국방부는 안 했다. 하지만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절대 북한과의 어떠한 그 대립 구도를 가려는 게 아니다. 입장을 표명했으니 북한이 응한다면 남북의 합동 조사단을 꾸려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제스처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조금 수정을 하자면 일단 작년 9월과 올해 1월에 무인기가 침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9월과 올해 1월이면 전부 다 이재명 정부 시점이죠. 예, 시점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우리 정부에서 뭐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말한 얘기를 보면은요 해당 일자에 보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당 일자에 보낸 적 그 없다. 표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날짜에는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그 해명을 보았을 때는 그리고 저 무인기는 우리 군에서 쓰는 뭐 종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죄로 기소가 되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서 어떤 교전을 유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무인기를 만약에 북으로 보낸 것이라면 이 본인들이 하는 것은 안보 활동이고 윤석열 정부 때 했었던 것은 교전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이냐 좀 어떻게 보면은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들을 취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북에서 쓰레기 풍선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죠. 심지어 예. 하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터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보안에 더 유지를 해야 되고 안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인기를 보냈던 것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관계가 저는 군 기밀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 파장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 중에서 그때 보낸 게 아니다라는 것들 너무 크게 지금 확대 해석을 엉뚱한 대로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그때 예. 보낸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그거는 같긴 합니다. 그때 이미 지금 무인기 북한에서 공개한 그 무인기 기종을 가지고 예. 이제 우리 정부전에서 1차 조사를 했었을 때 군에서 쓰일 수 있는 무인기 종류 자체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때 그걸 보냈다라고까지 생각하시는 건 너무 막연하게 좀 나간 것 같고요. 심지어 저도 그 관련된 것들을 이제 중국산 그 전문가분들이 그 무인기를 일반인들로 구매할 수 있는 종류라고 해서 오는 길에 찾아봤더니 정말로 몇십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 정도 수준의 것이에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것들이 우리 동호회에서 쓰이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아니었던 거고요. 오히려 그러죠. 우리 정부가 지금 뭐 유화적인 태도라고 저는 보지도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작스럽게 뭐 대화를 이끌어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북한과 대립 관계를 계속 강화해서 뭐 다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끊임없이 밝혀왔을 뿐이었던 것이고 이제 굳이 생각해 본다라면 결국 이제 아까 이제 전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자기들끼리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큰 변수를 주고 있는 게 엉뚱하게도 미국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겁니다. 뭐 지금 베네수엘라에 그래도 현직 대통령을 끌고 가버리는 국제질서를 완전히 어기는 미국 대통령의
황당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어떤 고립된 전선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타협하는 입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좋은 의미의 대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과 지금 당장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오히려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대한민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인데 북한이 갑자기 이 사람들의 지금 수장이 바뀌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 갑자기 유화적으로 나온다? 우리도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위기 상황이 또 다른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수준에서의 대화라는 거죠. 예.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대화 제의의 묵묵부답이었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어떤 입장 발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왜 갑자기 왜냐하면 작년 9월에도 무인기를 이제 침공을 했는데 봤는데 왜 이제서야 담화를 발표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9차 노동당 대회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앞두고서 이제 북한 내부의 국민들 북한 내부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그 주민들의 그 뭐 여론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김여정 부장의 이 담화가 단순 비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명백히 침범했어.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해줘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난해서 끝났으면 정말 남북관계에 뭐 절단 너희랑 대화 따위 필요 없었겠지만 이걸 유화의 제스처, 대화의 제스처,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냥 침범했다? 이걸 왜 그랬는지 소명해라 라고 말한 게 바로 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남북관계의 단초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9차 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좀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도 얘기하지만 우선 북한에는 석유가 없어서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잡아갈 여지는 좀 적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도 그렇게 무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린란드도 얘기했죠. 실제로 침범하는 게 어느 정도 되겠냐. 물론 히토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와 그 자국의 이익이 되는 걸로 움직이고 김정은과 사진 정치가 꽤나 재미를 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진 정치를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이제 골몰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주안점은 9차 당대회에서 왜냐하면 북한 내부의 이제 민심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분명히 국경 지역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좀 모아서 어떻게 그리고 또 김주의 체제로 가는 것도 약간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굳건한 체제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으로 명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건 그 북한의 자체 정체성 그러니까 노스코리아로 불리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동영 장관이 우리는 북한이라 불리는 거 싫어하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러주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북한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좀 저체적 두 국가로서 갈 것인가 이제는 남한 필요 없이 러시아와 연계해서 자신들의 그 자력 갱생과 국가 발전 계획을 도모를 할 것인가 이런 방향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심도 분명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여지도 있다 봅니다.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대변인님께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결속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회에 가까운 곳에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남측을 주적으로 이제 주적도 아니죠. 두 국가론이라고 하니까 아예 상관이 없는 국가로서 이야기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김여정이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칭찬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묘하게 다르네요. 사실상 우리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북한에게 유화적인 모습 보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국방부에서 보낸 게 아니라면 민간에서 보낸 것 같다라고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수사해서 처벌하라라는 지령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또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과거에도 우리가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 보낼 때도 당시 이제 민주당 정권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번에 북한의 입장이 그동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다가 여러모로 본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 하에 연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북한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탈북 단체라든가 이런 곳일 가능성까지도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는 또 뭐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남남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이걸 갈등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갈등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일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거는 굉장히 이게 뭐 이념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사실 그들은 일부는 뭐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아무데나 갖다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저 어쨌든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그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예. 그런 행동들인데 그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찾아내서 그 부분을 이제 금지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걸 또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제 마침 요 윤석열 씨는 자신의 이적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여러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위기 상황들을 눌러 지금 가까스로 지금 수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만약에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내서 그걸 또 만약에 날려 보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그거는 그 사람도 저는 이적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허, 예. 그러니까 무인기를 보냈을 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보냈을 텐데 누군가가 보냈다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의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면 이재명 정부는 보내야 할 이유조차 없다. 그래서 이제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를 한 거고 거기서 민간단체 이야기가 나온 거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변인님? 네,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과거에 말씀하실 때 남북 관계가 바늘구멍을 뚫기도 어렵다 그렇게 바늘구멍의 묘사를 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늘구멍이 좀 커졌다, 커질 여지가 생겼다라고 오히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 부장이 굉장히 그냥 어떻게 비난만 한 게 아니라 해명해라라고 유화적으로 제스처를 취한 건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첫 번째 이제 제스처를 보여준 거고. 그러면 설명을 해야 돼요. 진상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문제는 무인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에 있는 무인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을 조사하고 규명하고 다시 재발 방지를 하려면 오. 필연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 북한에 무인기가 있는데 오. 저희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북한에 있는 무인기가 하나의 단초가 돼서 남북 합동 조사단이 꾸려질 수 있는 거고 조사단까지는 꾸려지지 않더라도 이거를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이번 무인기가 하나의 평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아, 평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요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짚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을 포함한 우리 정부 당국이 이렇게 뭐 이제 무인기가 이륙을 해서 북한으로 가고 이런 사실을 사실은 전혀 몰랐었잖아요. 요건 좀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을 이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일일이 만약에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뭐 누구를 감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리고 지금 이 무인기라고 말이 무인기라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동호회 수준에서 저라도 지금 당장 어디 수입업체에 이 그냥 몇십만 원을 주면은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뭐 중동 지역에서 분쟁에서도 봐서 아시겠다시피 이전의 어떤 방공망 수준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니 군은 도대체 뭐라고 썼냐라고까지 하면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도 앞으로 좀 개발을 해놔야겠지만 그건 좀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억울한 같아. 일이 될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로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또 아하. 군이 이게 탐지해야 되는 정도의 드론과 또 민간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은 또 종류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우리 군의 뭐 방공 태세가 어떻고 하기까지 가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 뭐 논점을 너무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논점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이해 변호사님? 그 부분은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 심지어 이게 넘어온 게 한낮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한낮에도 우리가 드론 금지 구역이라고 설정해 놓은 곳인데 거기에 아무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었던 것인가?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다고 합니다. 한 2m 정도여서 뭐 날개를 이렇게 떼면은 그냥 차에다가 넣어서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큰 새 정도 사이즈여서 새와 헷갈렸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이게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 중에서는 그 지역이 독수리가 출몰하는 지역이라서 수백 마리의 독수리와 좀 헷갈렸을 수도 있다.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우리의 기술로는 지금은 좀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검경수사단이 우선 꾸려지고 무엇보다 지금 1차의 침투 출발지가 밝혀졌습니다. 파주 적성리에서 출발을 예. 했다는 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거든요. 출발지가 이제 지금 규명이 됐다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합동수사단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출발지에 따른 이동 동선, 한국은 이제 CCTV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빠른 시일 아래에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북한으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공만의 허점이 이제 대낮에 그 무인기가 북한 내부에 다녔다는 거니까 방공만 허점이 드러난 거고 한국으로서는 이게 그 관리를 했다는 부실에 좀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왜냐하면 오물풍선도 그렇고 이 무인기도 그렇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전에 2014년에 여러분들 고사포 총격 사건 기억하실 텐데 그때도 이제 대북풍선을 날렸다가 북한 측에서 총격으로 대응하고 저희 쪽에서 대응할 이제 전쟁으로 갈 뻔한 사건이 2014년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단이 굉장히 위험했던 건데 이번에 또 오불풍선이라든가 국지전을 도발하는 무인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관리 소홀이 점이 있다면 그걸 분명히 한번 체킹을 하고 다시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 이제 전쟁을 이 땅에서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 요거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 한국발 무인기 침범 주장에 대해서 비례적 대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과거를 보면 오물풍선 보내기도 하고요. 무인기 똑같이 보낼 수도 있고요. 요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의 장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냐, 과연 이 일이 아니면 진짜 글자 그대로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을 한다, 우리와 오히려 더 철벽을 쌓기 위해서 그들만의 국가로서의 가는 길에서 국내용 명분,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명분 정도로 그칠 것인지가 여기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북한이 잘하는 뭐 말투도 그렇고 용어들도 그렇고 굉장히 험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또 실리를 위해서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지금이라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오물풍선 같은 것들이 막 날아오고 있고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로 굉장히 불편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진 것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 남북 경계선상에서의 뭐 대남 방송이라든가 마찬가지로 북쪽에서의 방송도 없어졌고 그리고 오물풍선 같은 거 날아온 지 꽤 오래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다시 그런 다시. 짓을 한다라면 이게 우리가 기대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아까 계속해서 우리 전 변호사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이 일단 이 현실 조사, 그러니까 사실 조사에 더 집중을 한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 발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뭐 도발하지 없도록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온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실제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금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두 분은 지금 우리 정부가 정석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군경 합동 수사 제대로 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남북 합동 수사까지 이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인기가 예. 북한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또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국힘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다, 북한 앞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부터 예. 북한에서의 어떠한 제스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북 방송을 중단을 한다든지 근데 다행히도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또 민간에서 뭐 보낸 것이라고 해도 마치 처벌을 요구하는 것처럼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비례적 대응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들으면 북한에서는 뭐 우리 남쪽으로 한 번도 무인기를 보내지 않은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2014년 이후로 우리가 확인한 것만 10번 정도가 있었거든요. 22년에는 심지어 대통령실 쪽에도 침투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안에서 사드기지라든지 청와대 이쪽에 촬영한 사진들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다라고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라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혀 없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비례적 대응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거죠. 마치 처음 하는 것 마냥.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아까 뭐 민주당 정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또 문재인 정부 때가 생각이 나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 이제 반년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작스럽게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우리 돈으로 지어졌던 거잖아요. 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우리가 그럴 때도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대북 전단을 보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도 결국 만약에 민간에서 보낸 거라면 그 사람들 뭐 확인해야 하고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실정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이게 좀 무리한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해당 일자에 보낸 적 없다. 이거 우리 군에서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도 저는 할 필요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모로 너무 저자세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상 뭐 보수 쪽 유권자들은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모로 정부에서 털 것은 빨리 털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저자세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직전에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굉장히 크게 달하면서 ICM 발사를 한다고 하면서 평창 올림픽 자체가 열리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랬었죠. 곧 전쟁이 예. 일어날 것처럼 있었던 분위기를 급 반전시켰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개방적인 자세로 나가려고 하다가 또 국제정사에서 그때도 이제 또 트럼프가 또 완전히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던 부분이고 대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또 화해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그 어느 정권보다도 군비를 확장을 해가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는 군을 만들어갔던 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를 취하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들, 필요한 일들을 자꾸 저자세로 한다거나 아니면 왜 이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나가냐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때마다 안 보는 보수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닥쳤던 건 항상 오히려 보수 때 안 보였고 아하. 심지어 그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던 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쪽이 진짜 그러면 굴욕인 거고 어느 쪽이 진짜 안 보인 건지는 더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시겠죠. 예,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결국에는 그 무인기 사건을 우리가 무인기 하면 딱 뭐가 떠오르니까 국민들 평양 무인기 사건, 국민을 인질로 독재 정권을 연장하려 했던 그런 윤석열 정권이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적반하장의 내로남불당답게 역시나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극우 세력들은 이재명이 일부러 이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게 아니냐라고 그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보시고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중국산 무인기잖아요. 허접한 CD 들어가 있고 그런 그 SD 카드 결국에는 계좌 추적하면 돼요. 중국산 이 드론 무인기를 누가 구입했느냐. 그리고 CCTV로 동선 추적하시고 파주시로 지금 떴으니까 그리고 또 GPS도 분명히 추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검경 수사단이 누가 이거를 보냈는지 만약에 보낸 사람이 이제 국가의 이제 일반 이적 행위 아니면은 국가의 외환 전쟁을 도모하려는 행위 이거를 이재명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행위였다면 철저하게 이제 진상 규명하고 이들을 잡아 들여서 100벌 1000번 징계를 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그게 봅니다. 예,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보냈으면 중대범죄인이 군경 수사단에서 엄정한 수사를 끝에 처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강전혜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